여기서 기다려. 삼촌이 표 사올게. 응, 삼촌, 빨리 와. 그래, 금방 올게. 흰색 벤츠 SUV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살 박민서가 손을 흔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점점 멀어졌다. 테일라이트가 작아지더니 마침내 강남대로 차량 행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민서 옆에 선 쌍둥이 오빠 박민주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주먹을 꽉 쥔 채로 12월 한밤중 강남역 환승 통로는 차가웠다. 마지막 전철이 떠난 뒤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민서가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오빠, 삼촌 왜 안 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삼촌의 차가 사라진 방향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11시 50분. 강남역 3번 출구 지하 환승 통로였다. 주말 심야라 유동인구가 뚝 끊긴 시간이었다. 벽면에 광고판만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청소하는 아저씨의 밀대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났다. 환승 통로 벤치에 앉아있던 남매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얇은 패딩 점퍼 하나로는 지하 냉기를 막을 수 없었다. 민서의 이가 달달달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오빠, 추워. 민준이 자기 점퍼를 벗어 동생 어깨에 덮어줬다. 얇은 후드티만 남은 민준의 팔에 소름이 돋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30분이 지났다. 청소하던 아저씨가 다가왔다. 얘들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삼촌이 표 사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청소를 마저 했다. 밀대를 끌고 멀어지는 뒷모습이 쓸쓸했다. 45분이 지났다. 환승 통로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심야 절전 모드였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민서가 오빠의 팔을 꽉 붙잡았다. 작은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오빠 무서워. 삼촌 왜 안 와? 민주는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보다 천천히 동생을 돌아봤다. 민서야, 삼촌 안 와. 왜 안 와?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어.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꼈다. 민준이 천천히 쪼그려 앉더니 낡은 운동화를 벗기 시작했다. 깔창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작은 물건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USB 하나와 엄지손가락만 한 녹음기 하나였다. 그게 뭐야? 아빠가 남긴 거야. 오빠가 3달 동안 다 녹음했어. 민준이 녹음기를 손에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쥔 힘만은 단단했다. 아빠가 말했어. 정말 위험할 때만 꺼내라고. 민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삼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낯설고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였다. 보험금 챙기고 애들은 처리해야지. 외가에서 찾기 전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대답 대신 녹음을 계속 틀었다. 형수가 남긴 보험금만 3억이야. 애들만 치우면 다 내 거라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뚝 하고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10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다. 석 달 전 8월이었다. 작은 장례식장 안에는 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하얀 국화가 제단 양옆으로 빼곡히 놓여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영정 사진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아빠와 엄마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2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선 10살 쌍둥이 남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민주는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다. 너무 슬퍼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였다. 엄마가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던 손길, 아빠가 어깨 위에 태워주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2분 다 사진 속에만 계신다니. 민서는 오빠 손을 꼭 잡은 채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검은 상복이 아이에게는 너무 컸다. 소매가 손끝을 덮었다. 치마다는 발목까지 내려왔다. 어른들이 급하게 맞춰준 옷이 분명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렇게 어린 게 불쌍해라. 갑자기 사고래. 부모 둘 다 한꺼번에. 여자애가 더 애처롭네. 저 아이 엄마 이름이 뭐래?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삼촌 박정수였다. 38살 한때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삼촌은 영정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님, 형수님, 제가 아이들 데려갈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삼촌은 민서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서, 울지 마. 삼촌이 키울게. 민준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삼촌이 있으니까 걱정 마.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피부치가 키우는 게 낫지. 민주는 삼촌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따뜻하다. 삼촌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구석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하얀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옷차림이 고급스러웠다. 허리가 꼿꼿했다. 노인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진아, 내 딸. 작은 중얼거림이 민준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다. 수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삼촌이 가로막았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노인이 멈칫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이 돌아서는 순간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은 명함이었다. 민준이 재빨리 주워들었다. 할머니, 이거요. 노인은 이미 멀어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고 있어. 민준이 명함을 들여다봤다. KJ 메디컬 그룹 회장 강순옥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민주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 며칠 후 삼촌 집에서 민주는 결정적인 것을 듣게 됐다. 그날 밤 삼촌의 여자친구 미연이 술에 취해 찾아왔다.
민준과 민서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35살 미연은 아이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얘들 언제 보내? 밥 차려주기 귀찮아 죽겠어. 삼촌이 손을 저었다.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어차피 쟤들 멍청하잖아. 못 알아들어. 민주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삼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달 보험금 나오면 끝이야. 진짜 그 돈 얼마래? 3억? 애들만 치우면 다 내 거야.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치운다고? 우리를? 그날 밤이었다. 미연이 가고 삼촌이 잠든 후 민주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다. 상자 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민준아, 민서야에게.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우리 민준아, 민서야. 아빠가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이 편지를 써둔다. 아빠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삼촌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해. 돈 얘기만 하더라. 아빠가 몰래 따라가 봤는데 무서운 사람들 만나고 있었어. 경찰 아저씨한테 말했는데 증거가 없대. 엄마 원래 이름은 김수진이야. 외할머니랑 크게 싸우고 이름을 바꿨대. 아빠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 남겨둘게. 민준아, 내 운동화 깔창 밑에 녹음기랑 USB 숨겨뒀어. 위험할 때만 꺼내. 그리고 외할머니 찾아가렴. KJ 메디컬 그룹 강순옥 회장님이야. 아빠가 명함 넣어뒀어. 우리 민준이 민서. 아빠 엄마는 항상 너희 편이야. 사랑한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준은 원래 수학 천재였다. 전국 초등 수학 경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었다. 6자리 곱셈을 암산으로 풀었고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머릿속에 저장됐다. 선생님들은 민준을 신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 천재성을 숨겨야 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밤, 민준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민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연습을 시작했다. 멍한 표정, 초점 없는 눈, 느린 반응. 처음에는 어색했다.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다. 바보인 척해야 해. 삼촌이 방심하도록.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 낯선 얼굴을 받아들였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으니까. 며칠 후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다. 민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펜을 굴렸다. 머릿속에서는 답이 술술 나왔다. 1번 문제답은 24. 2번 문제답은 156. 손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민주는 펜을 움직이지 않았다. 백지 그대로 시험지를 제출했다. 0점이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 민준을 불렀다. 교실 앞으로 나가면서 민준은 일부러 발을 질질 끌었다. 민준아, 괜찮니? 뭐가 문제야? 민준은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다.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 일 때문에 충격받았나 보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쟤 완전 바보 됐대. 불쌍하다. 그렇게 똑똑했는데.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해. 집에 돌아오자 삼촌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맥주 캔이 테이블 위에 굴러다녔고 담배 연기가 거실에 자욱했다. 민준아, 학교 갔다 왔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병안히 바라봤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삼촌이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흔들었다. 민준의 눈앞에서 야, 귀 안 들려?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삼촌이 혀를 찼다.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 이 새끼 진짜 머리 맛이 갔나 봐. 미연이 옆에서 킬킬 웃었다. 손톱을 다듬으며 아이들을 흘겨봤다. 잘 됐네. 바보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뭘 알겠어. 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라고. 바보 연기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80% 증거를 모아뒀지만 더 필요했거든. 민준이 민서에게 작전을 설명했다. 방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속삭였다. 민서야, 오빠 도와줄 수 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반짝거렸다. 응. 뭔데? 삼촌이 나쁜 짓 했어. 증거 모아야 해. 민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빠 말 들을게. 쌍둥이 작전이 시작됐다. 민서가 미연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맡았다. 이모, 배고파요. 미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 또 배고파? 물 주세요. 미연이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그 틈에 민준이 재빨리 움직였다. 삼촌의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은 아버지가 숨겨둔 작은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했다. 민서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이모, 이거 어떻게 열어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민준이 촬영을 마치고 서랍을 닫았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민서가 거실로 돌아왔다. 두 아이의 눈빛이 마주쳤다. 민준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성공이었다. 밤이 되면 민준은 삼촌과 미연의 대화를 엿들었다. 방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보험금 언제 나와? 다음 달에. 아파트는 인감 도장만 찾으면 팔 수 있어. 애들은 때 되면 보내버려. 민주는 아버지의 녹음기로 모든 것을 녹음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삼촌의 서재에서 서류를 찾다가 실수로 서랍을 3개 닫았다. 끽,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새벽에는 크게 울렸다.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삼촌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뭐야?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벽만 바라봤다. 삼촌이 불을 켜고 나왔다. 민준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 새끼가? 삼촌이 민준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마저 죽였다. 온몸에 근육이 굳어 있었다. 진짜 몽유병인가? 쥐새끼만도 못하네. 삼촌이 발로 민준을 툭 차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입술을 깨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살았다. 이틀 전 밤이었다. 민준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삼촌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귀를 쫑긋 세웠다. 전화기 너머로 미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일요일이면 되는 거지? 삼촌이 낮게 대답했다. 응. 강남역 환승 통로에 내려놓으면 돼. 막차 끊기고 나면 아무도 없어. 실종 신고하고 한두 달 지나면 끝이야. 민주는 녹음기를 꺼냈다. 마지막 증거를 저장했다. 드디어 왔다. 아빠, 준비 끝났어. 그렇게 12월 일요일 밤이 됐다. 민준과 민서는 삼촌의 벤츠 SUV에 탔다. 강남역 3번 출구 지하 환승 통로에 내려진 순간 민준은 알고 있었다. 삼촌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1시간이 지났다. 환승 통로 조명이 대부분 꺼졌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무서워. 추워. 민준이 동생을 꼭 안아줬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그때 민준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삼촌은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민서가 눈물을 훔치며 올려다봤다. 뭔데? 난 3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 아빠가 다 준비해뒀어.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장례식장에서 주운 명함이었다. KJ 메디컬 그룹 회장 강순옥. 외할머니 정말 계신 걸까? 바로 그때 환승통로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재빨리 민서를 등 뒤로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그림자가 가까이 왔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눈빛이 너무 맑았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애들아, 이 밤에 여기서 뭐하니? 민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신분증이었다. 민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다. KJ 메디컬 그룹 회장 직속 특수팀 김태호.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KJ 메디컬 그룹. 그 이름은 익숙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있었다. 외할머니가 보내셨어. 3달 동안 너희 지켜봤다. 민서가 오빠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우리한테 왜요? 할머니가 너희 엄마 찾다가 늦게 알게 됐어. 너희 지키는 게 내 임무야. 김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다. 3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거 모아야 했어. 이번에 유기 현행범으로 잡으려고 기다린 거야. 민주는 신발에서 USB를 꺼내 건넸다. 이거 봐주세요. 김태호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 파일들이 화면에 떴다. 브레이크 조작 의뢰 문자,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보험금 공모 내용. 김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부모님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되니 손이 떨렸다. 이거면 충분해. 살인 교사로 갈 수 있어. 김태호가 전화를 꺼냈다. 회장님, 아이들 확보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간다. 10분만 기다려.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강남역 출구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렸다. 기사가 공손하게 뒷문을 열자 하얀 머리카락의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찬바람에 흔들렸다. 민주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강순옥이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70대 할머니의 발걸음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간이역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 두 세대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순옥의 발걸음이 멈췄다. 민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전 20살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 강순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수진이 어릴 때랑 똑같아. 강순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70평생 쌓아온 자존심도 이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었다. 민준아, 민서야. 강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서가 오빠 뒤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강순옥의 어깨가 들썩였다. 30년을 기다린 호칭이었거든.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민준이 낮게 할머니라고 불렀다. 강순옥이 떨리는 손을 벌렸다. 민준이 그 품에 안겼다. 세 사람이 함께 껴안고 울었다. 수진아, 봐라. 할머니가 지킬게. 이번엔 꼭 지킬게. 다음 날 아침이었다. 삼촌 집 거실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늘어서 있었다. 삼촌과 미연이 아이들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서의 토끼 인형, 민준의 책들이 봉투 안으로 거칠게 던져지고 있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렇게나. 삼촌이 맥주캔을 따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짐 치우니까 살 것 같아. 이제 보험금만 나오면 돼. 미연이 삼촌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둘이 맥주잔을 부딪히며 킬킬거렸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삼촌이 귀찮다는 듯 일어섰다. 뭐야, 택배? 삼촌이 대수롭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민준과 민서. 어젯밤 강남역에 버리고 온 아이들이 멀쩡히 서 있었다. 아이들 뒤로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강순옥이 차가운 눈빛으로 삼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희들. 삼촌이 뒷걸음질 쳤다. 안쪽에서 미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민준이 한 발씩 천천히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운동화 바닥이 바닥에 쏟아진 맥주를 밟았다. 민서도 오빠 옆에 나란히 섰다. 10살 쌍둥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민준이 삼촌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삼촌, 이 말 기억나요? 민준이 삼촌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억양이었다. 보험금 챙기고 애들은 처리해야지. 삼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인 척한 거예요. 형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도 전부요. 삼촌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1년 뒤 법정이었다. 높은 천장 아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피고인석에 삼촌이 앉아 있었다. 1년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왼쪽에는 민서가, 오른쪽에는 강순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인. 박정수는 10살 조카 2명을 인적 없는 강남역 환승 통로에 유기했습니다. 부모의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습니다.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피해자 진술 있습니까?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명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저는 삼촌을 믿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삼촌밖에 없었으니까요. 삼촌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다. 근데 삼촌은 처음부터 우리 돈만 원했어요. 보험금이랑 집이랑.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한테 밥을 차렸어요. 계란말이랑 밥이랑. 엄마가 좋아하셨던 거요. 민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삼촌이 그걸 발로 찼어요.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강남역에 버리고 갈 때 삼촌은 웃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삼촌, 왜 그랬어요? 삼촌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다. 피고인 박정수, 살인교사, 아동유기,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5년. 삼촌이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다. 민준아, 삼촌 살려줘. 삼촌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삼촌을 바라볼 뿐이었다.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민준이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강순옥이 손주들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다. 이제 끝났어. 할머니가 지킬게. 민서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본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아빠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민준과 민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강남에 있는 할머니의 대저택으로 이사했다. 넓은 방, 따뜻한 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강순옥은 두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민주는 다시 수학 천재로 돌아왔다. 바보 연기를 멈추자 본래의 실력이 빛을 발했다. 중학교 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다.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전국 1등을 여러 번 했다. 민서는 그림의 재능을 보였다. 할머니가 최고의 미술 선생님을 붙여줬다. 민서의 그림은 점점 발전했다. 하지만 민서는 미대 대신 간호대학을 선택했다. 할머니, 나는 아픈 사람들 고치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강순옥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석 달 동안 바보 연기를 하며 버텼던 그 시간은 민준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빠를 믿고 따랐던 그 용기가 민서를 강하게 만들었다. 10년 후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명문대 캠퍼스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대강당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58회 입학식이라는 글자가 바람에 펄럭였다. 20살이 된 민준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다.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10년 전 강남역에서 떨던 10살 꼬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옆에는 민서가 서 있었다. 간호대 신입생이 된 민서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뒤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강순옥이 있었다. 80대가 된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김태호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10년 사이에 KJ 메디컬 그룹 부사장이 된 그도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민서가 오빠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오빠, 긴장돼? 민준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에이, 법대 전국 수석이 뭘 긴장해?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신입생 대표 연설 순서가 왔다. 민준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명의 신입생, 학부모, 교수들이 눈에 들어왔다. 뒤쪽에 할머니와 민서, 김태호가 보였다. 민준이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대표 박민준입니다. 저는 10년 전 강남역에 버려진 10살 아이였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부모님을 잃고 믿었던 어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12월 밤 기차도 끊기고 아무도 없는 환승 통로에서 여동생 손을 잡고 밤새 떨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뒤쪽을 바라봤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다. 막히면 옆으로 빠지면 된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1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에 막힌 길은 없습니다. 앞이 막히면 옆으로, 옆도 막히면 돌아서, 돌아서도 안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강순옥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저는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지키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길게 박수가 이어졌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산으로 향했다. 산 중턱에 나란히 있는 부모님의 묘소 앞에 섰다. 민준이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약속 지켰죠? 검사되면 제일 먼저 올게요. 민서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는 간호사 될 거야. 아픈 사람 고칠 거야. 강순옥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김태호가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애들 잘 컸지?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지켜줘서. 하늘에서 봐라.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묘비 위로 흩날렸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었다. 민서가 앞서가며 손을 뻗어 벚꽃잎을 받으려 했다. 민준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강순옥이 민준 옆에 섰다. 휠체어 대신 민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한테 와줘서. 민준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저도 감사해요. 저희 안 버려줘서. 당연한 건데 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촌은 버렸잖아요. 할머니는 안 버렸어요. 석 달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강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너희 검사 되는 거, 간호사 되는 거 다 볼 때까지 살아야지.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다. 민서가 민준에게 물었다. 오빠, 행복해? 민준이 창밖을 보다가 동생을 돌아봤다. 응, 행복해. 나도. 강순옥이 웃으며 물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삼겹살, 된장찌개요.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다. 강순옥이 웃음을 터뜨렸다. 둘 다 해줄게. 차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민준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가 보였다. 10년 전 그 강남역이 떠올랐다. 어둡고 춥고 무서웠던 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빠 말이 맞았어.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렸어. 이제 민준의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운명이었다. 막힌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